세상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겠어. 안녕하세요. 최근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군 드라마 브리저튼 덕분에 영국 로맨스 시대극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고전 로맨스 제인 에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겼고 일부 여성들 역시 노동에 참여하게 됐지만 여전히 선거권은 남성 지주와 자본가들에게만 있었고 노동자와 여성들은 계속해서 낡은 계급제도 안에서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갖지도 못하고 오직 결혼과 가사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했죠. 노동자들은 183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를 위한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차별받던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의 주체적 의식을 일깨우는 거대한 흐름으로 발전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이 한창이던 1847년에 출판된 제인 에어는 낡은 계급제도 안에서 살아가던 가난한 고아 소녀 제인 에어가 자신이 원하는 삶과 사랑을 쟁취해가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제인은 부당한 폭력과 차별의 세계, 사랑이 아닌 사회적 계급에 맞는 결혼을 요구하는 관습의 세계, 그리고 개인의 욕망보다 신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강요하는 세계를 차례로 과감히 깨부수는 당시로서는 혁명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이런 행보는 시대적 관습에 짓눌린 수많은 약자들과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죠. 이 작품을 쓴 여성 작가 샬롯 브론테는 1816년에 영국의 가난한 교구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의 친언니이기도 합니다. 황량한 산악지방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유년 시절을 보낸 브론테 자매는 모두 천재적 감수성을 가진 작가로 성장하지만 샬롯은 39살에 임신 합병증으로, 에밀리는 30살의 폐결핵으로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샬롯은 젊은 시절 기숙학교의 유부남 교장을 열렬히 짝사랑하기도 했는데 이 경험이 로맨스의 고전 제인 에어를 지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인 에어의 이야기를 시작하러 지금부터 19세기의 영국 북부 지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전염병으로 모두 잃고 부유한 외삼촌 집에 맡겨진 고아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친자식보다 더 아꼈던 외삼촌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평소에 이를 질투했던 외숙모와 사촌들에게 가난한 무일푼의 고아라고 놀림받으며 수시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제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당한 폭력과 차별의 세계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인간이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던 제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폭력과 차별을 묵묵히 받아들이면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해 마땅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폭행하는 사촌 오빠에게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며 대들고 자식들에게 제인 같은 천한 아이를 멀리하라는 외숙모에게는 걔네들도 나랑 어울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외치며 맞섭니다. 이런 제인의 반항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외숙모는 제인이 10살이 될 무렵 그녀를 가난한 고아 소녀들을 받아주는 자선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는데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절제와 인내만을 강요하며 형편없는 식사와 허름한 의복만을 제공하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층 계급의 여성들이 얼마나 열악한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차단당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외숙모의 감옥 같은 집을 벗어난 것만으로 기쁘던 제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바깥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을 느낍니다. 제인은 곧 가정교사 일자리를 얻어 솜필드 저택에 가게 되는데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는 옛 정부가 버리고 간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소녀의 가정교사를 구했던 거고
어둡고 강렬한 인상에 매사에 단도직입적인 명령조로 말하는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만남에서 빙판길에 말에서 떨어진 자신을 스스럼 없이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과 동떨어진 엄숙한 수녀 같은 모습이면서도 자신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의견을 개진하는 제인에게 흥미를 느껴 그녀와의 대화를 즐깁니다. 그는 제인이 세장 창사를 벗어나 날아오를 기회를 엿보는 새 같다고 생각하죠. 제인 역시 자신을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로체스터 덕분에 경직된 계급사회가 주는 속박감에서 벗어나고 차츰 그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인은 방 밖에서 귀신 들린 듯한 무시무시한 웃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복도로 나오는데 로체스터의 방에 불길이 번져가고 있었고 그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모습을 목격합니다. 제인은 황급히 세숫대야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기절한 로체스터를 구하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로체스터는 3층 다락방에 올라갔다 오더니 다락방에 머물고 있는 하녀가 실성해서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제인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소. 때가 되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내게 도움을 줄 거란 사실을 말이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 눈에서 그 사실을 읽었소.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내 수호 천사요. 이 말을 들은 제인은 로체스터를 향한 커져가는 사랑을 깨닫지만 그가 못생기고 천한 계급의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사랑의 싹을 잘라내려 애씁니다. 이 와중에 로체스터가 결혼 상대로 점찍었다는 소문이 도는 아름다운 잉그램 양이 솜필드 저택을 방문하고 로체스터는 제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에게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인은 오만하고 자의식 넘치는 잉그램 양은 로체스터를 결코 매혹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던 어느 날 메이슨이란 남자가 솜필드 저택에 찾아왔다가 3층 다락방에서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제인은 다급히 도움을 청하는 로체스터를 도와 그를 의사에게 보냅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돕는 제인을 보며 로체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 삶이란 언젠가는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분화구의 표면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당신을 보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돼요. 이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관습적인 장애물에 도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소. 그 역시 제인에 대한 커져가는 사랑 앞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관습의 벽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인은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외숙모의 임종을 지키러 갔다가 자신에게 아빠 쪽 자산가 친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솜필드 저택에 돌아오는 길에 로체스터가 최근 잉그램 양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마주친 로체스터에게 제인은 다음과 같이 당당히 말합니다. 주인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이상하게 기뻐요. 주인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제 집입니다. 제 유일한 집입니다. 며칠 뒤 제인과 로체스터는 다시 정원에서 마주치고 제인은 로체스터가 결혼하면 주인님에게 마음을 품었던 자신은 더 이상 솜필드 저택에 머물 수 없을 거라 말하며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제인의 간접 고백을 들은 로체스터는 부디 내 반쪽이 되어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오 라며 갑작스럽게 청혼을 합니다. 제인이 깜짝 놀라 잉그램 양은 어떡하냐고 묻자 그는 잉그램 양처럼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는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는 제인과 함께 계급사회의 벽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거고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해왔던 제인은 그의 청혼을 수락합니다. 두 사람은 곧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밤 제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벽장에 걸어둔 웨딩드레스와 면사포를 만지작거리는 기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까만 머리와 충혈된 눈을 가진 낯선 여자는 면사포를 2조각으로 찍고 내동댕이 치더니 이글거리는 눈으로 제인을 쏘아보다 방을 나갑니다. 놀라서 기절했다 깨어난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이 괴기스런 여인의 정체를 묻지만 로체스터는 아무 말 없이 오늘 밤에는 빗장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라고만 말합니다. 다음 날 2사람이 성당에서 결혼 서약을 하려는데 얼마 전 로체스터의 집에서 부상을 당했던 메이슨이 나타나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제 여동생과 결혼했고 동생이 아직도 쏨필드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라며 결혼식의 진행을 막습니다. 알고 보니 로체스터는 15년 전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서인도 제도에 있는 부호의 딸 버사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가문에는 비밀스러운 정신병이 내려져 오고 있었고 그녀 역시 결혼 직후부터 정상적인 교감이 불가능한 상태로 미쳐버렸습니다. 이런 불행한 결혼을 인정하고 싶지 않던 로체스터는 미치광이 아내를 다락방에 숨기고 붙박이 하녀를 고용한 후 자신은 총각 행세를 하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로체스터의 방에 불을 지르고 제인의 방에서 면사포를 찢었던 여인은 바로 이 미치광이 아내였습니다. 사회적 관습대로 자신의 계급과 재산 수준에 맞는 결혼을 했지만 끝내 미치광이 아내와 부부도 아닌 부부로 남아야 했던 로체스터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시대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던 사회적 관습과 결혼제도의 허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이 떠날까봐 먼저 비밀을 털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빌고 정상적인 아내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신과 남은 생을 함께하자며 붙잡습니다. 로체스터를 너무나 사랑했던 제인은 마음속으로는 로체스터를 즉시 용서했지만 당시 결혼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율법으로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인간들이 만든 계급사회는 뛰어넘더라도 하느님이 내려주신 율법은 차마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 다음 날 로체스터를 단호히 떠나옵니다. 쏨필드 저택을 떠나 어느 북부 산악마을로 온 제인은 마을 사제인 세인트 존의 도움을 받아 교사 생활을 하게 되고 아빠 쪽 친척이 세상을 떠나며 물려준 유산으로 갑작스레 경제적 안정도 찾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인을 지켜보던 세인트 존은 그녀가 사랑이 아닌 신에 대한 노역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며 자신의 아내가 되어 인도에서 함께 선교 활동을 하자며 청혼을 합니다. 하느님을 거역할 수 없어 진정한 사랑을 떠나왔던 제인은 이제 개인의 사랑이 아닌 신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세계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하지만 한시도 로체스터를 잊은 적 없던 제인은 어느 날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다음 날 곧바로 마차를 타고 쏨필드 저택으로 향합니다. 2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어서 멀리서도 서로를 애타게 찾는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쏨필드 저택은 로체스터의 미치광이 아내 버사가 저지른 방화로 몽땅 불에 타 폐허로 변해 있었고 버사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근처 외딴 집에서 화재로 전 재산과 2눈의 시력을 잃은 로체스터를 재회하게 됩니다. 로체스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인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야말로 제게 있어서는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며 불구가 된 로체스터의 곁에 안착하기로 결심하고 2사람이 온갖 역경과 속박과 편견을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사랑과 욕망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해피엔딩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제인은 늘 혼자이고 외로웠기에 누구보다 강렬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었고 이 욕망 덕분에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는 부당한 폭력과 억압, 사회적 관습, 봉사와 희생에 대한 강요를 용기 있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미움이나 좌절이 아닌 사랑이라는 선택지를 택한 제인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제인 헤어와 함께한 여정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